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짝꿍이 한 분 등장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패널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었고요.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예, 제가 우선 현근택 형님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하자면요. 형님이에요? 네, 근데 뭐냐면 그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러시구나. 원희룡지사 다음으로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용인에서 이제 굉장히 굵직한 소송들, 용인 경전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 활동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님입니다. 아니 두 분이 지금 이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상대가 이렇게 새로 온 패널을 소개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짝꿍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띠동갑 차이 더 나거든요. 근데 액면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거의 같은 나이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데.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뉴스닥 새로운 패널. 현근택 변호사님 저희 뉴스쇼에 뭐 몇 번 어떤 이슈에 따라 나오신 적은 있지만 고정 패널은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소감 한 말씀.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 방송에 강하고 굉장히 이슈를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밀리지 않도록 어쨌든 액면으로도 안 밀리니까 이제 말로도 안 밀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뉴스다. 이제부터 현석 브라더스 이렇게 되겠네요. 현석 브라더스. 상한가 들어가 보죠. 먼저 이준석 전 최고 못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상한가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 어제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맞습니다. 그 사실 사퇴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고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요. 그 조조가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군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조가 그 군량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작은 그 되로 이제 군량을 분배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병사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조조한테 욕하니까 그 다음에 조조가 그 군량 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너의 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저는 삼국지 읽었을 거라 보고요. 네. 삼국지에서 나온 그 고사를 머리에 두지 않았을까. 왜냐면 홍남기 총리가 지금까지 몇 번 이제 그 정부 여당과 대척점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체 지급은 안 된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주자라고 했었는데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국간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쓸 곳을 줄이자였어요. 아껴 쓰자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표면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 양도세 기준 가지고 그래 더 걷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국간직 입장에서 덜 쓰고 더 걷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 여당이 정치 논리 때문에 그걸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국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국간을 돌아보면은 계속 국간이 새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지을 수도 있겠다.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저도 이제 기동민 의원이 이제 지적한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이렇게 돌발로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치적이라보다는 여당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그럼 요 문제는 한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어제 그 국회 기재위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의 표명의 방식이 옳았느냐 하나. 두 번째, 우리 이준석 최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요거 하나. 세 번째, 대통령이 반려했어요. 대통령은 왜 그런 반려를 한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어제 그 사의 표명 발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숙고해서 아무 일 없었던지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동민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간의
설전이라고 뭐 설전이었죠. 사실상 설전입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사회는요. 어찌 보면 병사들이 굉장히 이제 식량 부족에 불만이 많은 거를 어찌 보면 조조가 그 당시에 뭐 거의 왕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면피하기 위한 거죠. 병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책임 인사를 이제 어찌 보면 처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랑 맞지는 않고요. 지금 질문하신 이제 세 가지 방식 보면 결국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적절치 않죠. 일단 사의 표명 방식이 그렇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먼저 네.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 시기도 어찌 보면 대통령이 이미 반려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오후에 본인 스스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만둔 이유는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혔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당정청이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야 당연히 청와대가 세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뭐 90% 이상은 다 정부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국민 여론,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는 중요하거든요. 당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도 우리가 청정당이라지 그러지 않고 당정청이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청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 순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협의 과정인데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됐으면 네.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저는 아마 관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면에서 부족하다 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반려한 이유는 지금 아마 가장 정기국회 중요한 건 예산 문제예요. 예산 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통과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 예산 수장인데 갑자기 여기서 관둬버리면 어찌 보면 이게 예산 심의도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정치 논란을 휩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려했다 보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 적절치 않았다. 세 가지가 다 그렇죠. 뭐 마지막 반려는 적절치 않았다는 아니시겠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적절치 그렇죠. 않았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관료의 정부 역할이라는 건 현상 유지가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제 뭘 바꾸자는 게 정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10억을 그러니까 대주주의 요건을 자, 그 대주주 요건 이러면 네. 좀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세금 매기는 걸 그렇죠. 3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10억 거래하는 사람부터 지금 세금 매기던 걸 이제 3억부터 매기자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상을 지키자는 게 당의 입장이고 당의 입장이었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꾸자는 거잖아요. 공정과세, 과세는 공평해야지 왜 그렇긴 한데. 부동산은 세금 많이 매기면서 주식은 안 매겨 이거잖아요. 그건 논리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은 정치 영역이 뭘 바꾸자는 것이고 관료 영역은 뭔가 지키자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 쪽인데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준석 최고. 근데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오랫동안 보신 분인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대주주 3억으로 이제 바꾸자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정책인데 그걸 짜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국간직이니까 국간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인식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낸 걸 텐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당이 아무리 아까 형제편에서 당정청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국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출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간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크게 뭐 문제 안 삼고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걷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당이 사실 이제 인기 없는 정책이니까요. 더 걷는 거는 정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쓰길 바라고 더 걷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까지 당이 지겠느냐? 저는 아닐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그 칼날이 돌아올 테고 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 의사 표명 그리고 아까 기동민 의원과의 대화를 들었던 것처럼 저도 양식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렇게 사의 표명의 누가 방식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굉장히 작심한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저도 홍남기 부총리 관료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적어도 물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거라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형식은 잘못됐다 보지만은 반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정도로까지 했다 그러면은 진짜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싶고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재정 상황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가장 관심을 깊게 가지는 게 어디냐면은
해외 신용평가사들입니다. 그리고 무디스, 뭐 네네. S&P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보통 신용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기재부에 자료들 요청합니다. 아하, 예,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이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신용평가사들이 비슷한 입장을 가졌을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신용평가사가 등급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면요. 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현실적인 압박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홍남기 총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 아까 세금 덜 걷고 뭐 더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충분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믿고 이렇게 가라. 어? 지금 상황 비상 상황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네. 나중에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말 지키실 겁니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 정책을 그냥 따라서 특히 이제 당의 여당의 주장에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비난은 내가 다 받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게 크다 봅니다. 이거는. 예. 자, 현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제 사퇴하라고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재산세 여당에서도 했었어요. 김두관 그렇죠. 의원도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세집 문제가 사실은 국정감사 내내 뭐 홍모 씨가 뭐 이러면 과천에 사는 이러면서 어찌 맞아요. 보면 약간 희화화시킨 면도 있었거든요. 희화화도 그렇죠. 됐죠. 최근에 논란됐던 게 네. 또 뭐 이사비 1억 을 얼마 줬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아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과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관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경제 수장이고 이러면 어쨌든 그 당정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정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가 반려하고 했으면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뭐 사표를 하겠다 제시하든지 이거지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관료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료의 입장 예산을 수입과 지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뭐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재산세도 좀 늘리는 거고 사실은 저도 이제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거 맞다고 봐요.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다 이제 그 주식에 주식 대해서? 양도에서도 예. 세금 매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매기지 않아왔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를 과세를 해나가는 게 맞아요. 2017년에 이미 3억으로 그렇죠. 하자고 옛날부터 정한 나왔었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행하자는 그렇죠. 거였지.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당연히 내야 되죠. 왜 주식만 안 내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주식시장 활성화 이런 명분에서 이제 안 해왔던 건데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뛰고 이러면서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준이 뭐 몇 퍼센트도 있지만 3억이 과연 뭐 삼성전자 같은데 3억이면은 거의 뭐 0.0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네. 대기업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뭐 6억, 9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금액 기준이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수입이 있는데 세금 부과하는 건 맞다. 어쨌든 일이 정치 영역이라고 봐요. 그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그거에 알겠습니다. 반발하는 모습은 예. 적절치 않았다. 네. 이쪽은 좀 홍남기 부총리 억울했을 것이다. 우리 이준석 최고는 그렇게 보는 저희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그 좀. 예.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유승민 의원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정치인인데 예. 근데 증세 네.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이 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나왔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증세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쓰는 걸 늘리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인데 증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국엔 총대를 맨 게 홍남기 부총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약간 타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타박한다. 네, 근데 저는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관료로서 아까 저희가 말했지만 관료는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그 집단이고 현실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다. 이번 주 현석 브라더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 현근택 변호사님의 상한가 하한가로 넘어가죠. 뭡니까? 근데 저는 뭐 상한가로 추미애 장관 뽑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상한가. 네. 아마 어제 발표됐던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그것 때문인가요?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있고요. 아마 지금 이게 그 전에 보면 뭐 검사들이 굉장히 뭐 댓글도 많이 쓰고 300명 넘었다 그러 들었는데 이러면 굉장히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물론 그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청원이 지금 40만 넘었다 그러잖아요. 국민청원. 그렇죠. 예, 예. 그건 뭐냐면 결국은 검사들을 특수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 국가고시 문제 나왔을 때도 예전 같으면 그게 용납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볼 수 있고. 근데 그 전부터 국민들이 뭐 의사라고 해서 뭐 달리 취급할 필요 있느냐. 우리 뭐 공인중개사 시험도 한번 안 보면은 끝인데 왜 의사들이 시험 다시 봐야 되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검사들도 이제 국민들이 그냥 공무원의 한 사람이다. 특수한 공무원이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국민들 밖에 있는 뭐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검사들이 뭐 댓글을 여러 명 쓴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뭐 국가에 난리가 나는 상황이냐. 그걸 용납 못 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오는 MB 수사라든지 김학의 수사라든지 그럴 때는 왜 살아있는 권력이고 자기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뭐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모습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국민청원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예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이제 그 유인태 의원님도 이제 지적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왜 이렇게 평검사들하고 이제 치고받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네 글자에 대해 가지고 지향점이 뭔지를 추미애 장관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의 지향점, 목표. 왜냐하면 이번에 평검사들의 반발이라는 것의 이면엔 뭐가 있냐면요. 정진흥 부장검사가 이제 폭행 사건으로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요. 네. 정진흥 그 지금 광주 3차장이죠. 그분이 검사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과연 독직 폭행 같은 사건에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 그게 아니라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쨌든 검찰 조직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한동훈 검사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 기소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다가 어쨌든 뭐 핸드폰도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선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계속된다고 하지만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국민들한테 공표는 해놨고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검찰 조직에서 이런 하명 수사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것이 모아진 게 이번 평검사들 300명의 댓글이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면서 검사들이 하명 수사했던 것까지 다 잡아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됐던 분들 뭐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킨 대로 한 거지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실 이번에 적폐청산 수사를 세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는 책임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텐데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그 300명 댓글의 그렇죠. 뜻이라고 좀 그리고 보시는 저는,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예, 이번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이제 수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당 정치인들이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검찰 조직이 봐주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를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죠. 정의가 구현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냈던 검사들은 거의 다 퇴직했고요.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의 무혐의를 이제 사실상 기소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여당 편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그 불의를 정의로 바꾼 한동훈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근데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는 있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돼 있어요.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찰 개혁의 주도자냐 아니면은 대상이냐. 자, 그러면 지금 뭐 앞에 계시는 분한테 질문 드리죠. 네네. 현 변호사님. 한동훈 개인을 칭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사하든지 간에 똑같은 수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그게 한동훈이든 다른 검사든 그 수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
어쨌든 기소했는데 왜 그분을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한 개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검찰이라면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 지금 아마 검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근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 야당 여론조사 1위 나오고 있고요. 전체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한번 나왔을 때는 뭐 빼달라. 정치 네.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명확히 의사표명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본인 스스로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뭐 아마 어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뭐 검찰 역할이다 얘기하는데 네. 그 앞에 한 몇 글자 빠졌어요. 뭐냐면 검찰 편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 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검찰 편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강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검사 출신이었다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렇게 수사했겠어요? 그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들이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당연하죠.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 중에 검찰 출신인 그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검찰 편이 아닌 장관에 대해서만 엄격한 거예요. 그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MB 수사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2007년 생각해 보세요. 막 당선자 신분에 검찰이 무혐의했거든요. 김학의 수사에도 2번이나 무혐의했어요. 예. 자기 편 아닌 사람. 자기 편인 사람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편 아닌 권력에 대해서만 엄격하지 자기 편인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르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제하는 거거든요. 가장 얘기한 게 지금 본인, 자, 그다음에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의제기하는 거죠. 네, 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짧게 뭐 이준석 대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뭘 지향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결과물로 우리 국민들이 본 건 뭐냐면은 막 그 법전에만 있던 독직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권 수사를 처음에는 검찰 개혁의 명분 내세웠거든요. 아까 말했던 조국 장관 그 수사를 보면서 그런데 인권 수사라는 것이 독직 폭행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형평 논리가 이제 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럼 여당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그냥 구호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 그러면은 이게 그게 뭔지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보면은 우리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세게 나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예. 지금 양쪽이 다 서로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 오늘 보고 두 분은 2주 후에 다시 만나죠. 현석 브라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